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우리 몸에는 인체의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내분비 기관이 있는데요. 크기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갑상샘입니다. 오늘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는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우리 몸의 대사를 관장하는 갑상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근용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 앞서서 이 갑상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갸웃하실 만한 게 우리가 보통 이 갑상선으로 알고 있는데 갑상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갑상샘이 이제 공식 용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갑상선이라고 했던 선은 한자식으로 표기되었던 것이고 이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네. 우리가 이게 샘이 솟아 나온다 이런 의미로서 이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해서 샘처럼 쏟아져 나와서 여러 기관에 가서 작용한다 이런 의미로 갑상샘으로 이제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샘이 말 그대로 이 몸속에서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샘처럼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갑상샘이 목 이쪽 부분에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자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대부분 이 사람들이 네. 갑상샘의 정확한 위치를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샘은 우리가 좌엽, 우엽 두 개의 날개 부위와 네. 좌우를 연결하는 협부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대개 크기는 한 50g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기관이고 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게 흔히 목젖이라고 하는 네. 이 목 앞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네. 갑상샘 연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연골 바로 아랫부분에 양쪽에서 내려오는 근육 사이에 이렇게 움푹 빠져져 있는 그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얼핏 보기는 좀 힘들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서 이게 자가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비록 그 작은 기관이긴 하지만 갑상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총괄하는 네.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생명 이 유지에 있어서는 아주 네. 필수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은 작지만 하는 역할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체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상샘이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예, 우선 갑상샘으로 나타나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네. 또는 적게 분비되는 기능상의 문제와 네.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의 혹으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갑상선 결절성 질환 네.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먼저 갑상샘 기능에 관련된 질환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호르몬 균형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요. 예.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을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렇게 네. 우선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말 그대로 갑상샘에서 정상보다 많은 양의 호르몬을 분비해냄으로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네. 반대로 이제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호르몬을 적게 분비해서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절성 질환은 네. 말 그대로 갑상선에 이제 혹이 생기는 것인데 이 혹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암이냐 그렇지 않으면 암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하는 이런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갑상샘의 기능 저하와 항진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각각 증상도 달리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온도가 아주 높은 뜨거운 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이제 뜨거운 방에 들어가게 되면 땀이 나고 그다음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네.
그다음에 몸이 굉장히 더운 열감을 느끼게 네. 되고 이런 증상들을 초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네.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자마자 에너지가 다 타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이제 활용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체중 감소를 유발하게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갑상샘 자체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전면에 있는 목이 많이 불룩하게 나온다든가 또는 안구 돌출 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될 게 네. 이제 50세 전후의 모든 여성들은 폐경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상황을 맞게 되겠습니다. 이 폐경기 증후군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50세 이후에 폐경을 맞은 여성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의 구별점은 체중 감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폐경기인 경우에는 오히려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별점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그리고, 네. 이제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항진증의 반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그다음에 신진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몸에 부종이라든가 또 얼굴이 푸석푸석한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이제 좀 무표정한 얼굴들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기능 항진증에 비해서는 이 증상이 아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막연한 증상이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뭐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른 그 질병과의 차이에서도 크게 잘 못 느껴서 기능 저하증을 찾기란 말씀대로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 주위에도 이 갑상샘 저하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갑상샘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예, 아직 갑상샘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발병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병이 어떤 경우에 잘 발병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병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의학적으로 우리가 기전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독소 같은 게 들어오면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이 항체가 원래는 바이러스나 세균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우리 정상적인 조직이 바이러스로 오인이 돼서 항체가 이제 거기에 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네. 이 경우에 이 항체는 갑상샘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항체가 이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경우에는 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되고 그 반대가 이제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갑상샘 항진증의 원인 중에서 보면은 그레이브스병이나 갑상샘 중독성 결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한 가지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이 그레이브스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이제 자가 항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네. 갑상샘을 이제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것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독성 결절이라는 것은 갑상샘에 조그마한 혹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혹에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서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인위적으로 밖에서 갑상샘 호르몬을 적어도 뭐 한 수백 알씩 이렇게 많이 인위적으로 먹는 네. 이런 경우도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갑상샘 저하증이나 아니면 항진증이 생기면은 갑상샘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연관이 좀 있을까요? 예,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나 기능 저하증은 암 동반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오는 질환은 암으로 이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능의 문제는 기능의 문제로만 가게 돼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갑상샘 암으로 알려져 있는 갑상샘의 덩어리나 혹들은 갑상샘의 기능 항진이나 저하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네. 즉
정상 갑상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 중에 하나가 이 갑상샘 이 질환에 대한 증상을 보고 정확히 내가 갑상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집에서 혹시 자가진단법, 내 갑상선에 혹은 문제가 있을지 아니면은 이런 증상들이 연관이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갑상샘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이 많이 나온다거나 안구 돌출이라든가 본인이 아주 심하게 느끼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병원을 찾거나 본인이 스스로 찾아낼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막연한 증상들입니다. 피로감, 전신 부종,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갑상샘 질환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면 갑상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샘 연골 밑에 쪽에 이렇게 비교적 우리 몸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는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을 이제 우리가 샤워나 세수 같은 걸 할 때 상반신 정도를 노출시키고 물을 한 컵을 이렇게 들고 입안에 이제 물을 한 컵을 머금고 삼키지 말고 고개를 20도 정도로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젖힌 상태에서 물을 삼키면 갑상샘이 밑에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나비 모양으로 비교적 선명하게 혹이라든가 커져 있으면 그 모양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자가진단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상선 질환 중에서 이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우리가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면은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대개는 약물 치료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는 항갑상샘 제제 그런 약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치료가 되겠고 이제 반면에 이런 그 약제로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이 요도 치료라든가 또는 수술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중독성 결절 조그마한 혹에서 이제 갑상샘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 원소가 주된 치료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임산부들이 임신 제2기에 많은 양의 그 약제를 투여해야 이제 갑상샘 이게 기능이 조절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요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그게 모자라는 만큼의 호르몬을 투여하면 되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투여 치료가 치료에 달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호르몬 혹은 약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데 갑상샘 암일 경우에는요, 이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만약에 갑상샘 암으로 진단이 되면 원칙은 수술이 원칙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부에서 연세가 많고 여명이 얼마 남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0.5cm 미만으로 아주 작은 경우에는 대개 이 갑상샘 암은 유두선암이라는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조금 연기하거나 뒤로 미루고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나 대개 중년에서 오는 갑상샘 암은 그 크기에 불문하고 갑상샘 전절제술, 갑상선을 전체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일단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갑상샘이 우리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잖아요. 절제를 하게 되면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추후에 꾸준히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수술 방법이 이제 갑상샘 전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작고 국한되고 주위에 임파선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옆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갑상샘을 만들어내는 이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불행히도 갑상샘 호르몬을 드셔야 되고 반면에 이제 일부 절제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우리가 갑상샘 호르몬을 투여하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게 확인이 되면 약물 중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학 알지 오늘은 우리 몸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갑상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사례자의 사연을 받아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 앞에 지금 사연이 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여성분의 사연이 있는데요. 자, 요즘 잦은 야근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몸이 무척 피로한 상태인데요. 이럴 때마다 목이 붓고 말할 때도 목이 아픕니다. 푹 쉬고 나면 좋아지긴 하지만 피곤할 때마다 반복되는 이 증상, 혹시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교수님 저도 가끔씩 피로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목 안이 붓거나 따가운 증상은 사실 갑상선과는 별개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샘은 갑상샘 연골이라는 바깥쪽 부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네. 목 안쪽에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이 따갑거나 붓는 증상은 인후나 또는 후두의 염증이나 이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후두경이나 이런 그 기계를 통해서 안에 염증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피로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서 올 수 있는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갑상샘 기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대 임산부의 사연입니다. 임신 전 갑상샘 저하증을 진단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갑상샘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신 중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야, 이거 임신 중이라면은 혹시나 태아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교수님? 예. 많은 약제들이 이제 임신 중에는 복용을 금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갑상샘 호르몬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 몸에서 갑상샘 호르몬과 유사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임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복용하셔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막연한 증상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들은 반드시 결혼 전에 갑상샘 기능을 확인해둬서 기능의 정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꼭 갑상샘 치료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 사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다른 분이십니다. 저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40대 남성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은 탈모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정말인가요? 하셨습니다. 예,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원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중단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평생 복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샘 전절제술에 의한 기능 저하증은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되고, 가끔 이제 다른 기타 갑상샘염이나 다른 질환에 연관되어서 오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약물을 중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대개 갑상샘 질환이 재발이 높기 때문에 오랜 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약물의 복용 빈도를 또 조절하고 탈모에 대한 걱정은 달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게 되면 이 모발이 되게 가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낭은 건전하기 때문에 대개 갑상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정상 모발을 유지하기 때문에 탈모가 약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요, 다음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이 두 분이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갑상샘 질환을 앓고 계시다고 하네요. 현재 본인은 아직 증상이 없기는 하지만 혹시 갑상샘 질환도 유전이 될까요? 하고 궁금증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유전이 됩니까? 예, 갑상샘 질환은 유전과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네. 예, 실제적인 어떤 유전과의 관계는 없고, 다만 갑상샘 질환이 있는 가족에서 갑상샘 질환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잘 예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갑상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예, 이게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이런 그 성인병들은 예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갑상샘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예방법은 뭐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환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개인적으로 저도 좀 이렇게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보면 이 갑상샘 질환과 관련해서요. 여성분들이 이 갑상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이 갑상샘 질환이 더 잘 생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개 이 갑상샘 질환은 중년의 여성들이 주로 빈도가 많이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남성보다 여성이 분명히 빈도가 높긴 하지만 어떤 원인에서 여성에서 더 빈도가 높은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원인으로서는 이게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이라든가 몸의 호르몬 변화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커피를 좀 많이 마시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잖아요. 음주 또는 커피를 섭취하는데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 음주나 갑상샘 음주나 또는 알코올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있는 동안에 그런 그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수를 빨리 하기 때문에 심장에 이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중에 있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정상 갑상샘으로 유지가 되면 다시 이제 커피나 뭐 술은 소량 정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갑상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좀 해소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이 갑상샘과 관련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예, 갑상샘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신진대사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갑상샘 질환은 빨리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임신 중인 여성인 경우에는 이 갑상샘 호르몬이 태아의 두뇌 발달, 그다음에 뼈 발육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신 전에 사전에 갑상샘 기능을 본인이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임신 초기부터 갑상샘 호르몬을 꼭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질환의 이제 발병에 중요한 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거나 과도한 이런 그 운동이나 또는 그 일 같은 것을 한 번에 몰아서 밤새워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육체적 피로감을 없애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장 생활, 뭐 사회 생활, 가정 생활 하시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갑상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게 이 갑상샘과 관련한 게 이제 호르몬 조절에 따라서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이 갑상샘의 건강을 좀 지킬 만한 혹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들도 있을까요? 예, 이게 갑상샘 이 호르몬을 만드는 주 원료가 요오드입니다. 그래서 그 요오드는 잘 아시다시피 해초류, 우리가 흔히 먹는 김, 미역, 다시마 이런 쪽에 많이 풍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호르몬을 만들려면 이런 해초류나 해산물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이제 바닷가하고 인접하지 않은 내륙에 있는 분들은 이런 그 해산물들에 노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해초류 음식들도 많이 먹기도 하는데 항진증과 관련해서는 이런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 초기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 초기에는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원료가 되는 해초류들의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이 정상화되고 나면 일부러 그걸 제한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먹는 해초류의 양은 복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샘과 그리고 갑상샘에서 오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잠시 쉬어가면서 갑상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TV 이후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